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4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초기 진화는 완료했고 진화율은 95%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가 커질까 걱정인데요. 현재 현장 상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희 취재진이 처음 왔을 때보다는 피어오르는 연기는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진화율이 95에서 98% 수준으로 초기 진화는 저녁 7시 12분에 완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연기는 줄어들었지만 현장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곳곳이 검게 변한 모습입니다. 이 불로 건물 한 동이 모두 전소됐고 일부 건물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모두 55명으로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긴급 환자로 분류된 인원은 7명, 응급 환자는 17명으로 파악됐고 비응급 환자 31명 가운데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인원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건물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된 상태죠. 내부 수색 언제쯤 가능한가요? 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1시 17분입니다.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추가 인명피해 우려에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분 뒤엔 인근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오후 1시 53분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인근 충북과 충남 소방특수대응단을 투입하고 무인 소방 로봇 2대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다만 철골 구조물이 화재로 인해 많이 약해진 상황으로 이 내부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물을 뿌려 건물 온도를 낮추면서 구조진단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내부 수색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야간에라도 내부 수색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선 폭발성이 있는 금속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습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장 화재와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즉각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와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 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화재 당시 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센 불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친 상황. 미처 출구로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직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급히 몸을 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현장 옆에서는 구조된 직원들이 바닥에 누운 채 응급처치를 받는 긴박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이토록 컸던 건 화재의 무서운 확산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다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이 보관돼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발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공장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에 옥내에 진입해서 완전하게 진화하기가 지금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잔화 정리는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폭발 위험 탓에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갑작스럽게 덮친 화마 속에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창문을 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했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반면 이스라엘은 세계 강대국 위상을 이번 전쟁을 통해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But I also see this war ending a lot faster than people think. I think you have to, in war, you have to grit your teeth. Churchill said that democracies suffer from the slumber of democracies, as he called it. And they only wake up, he said, they may wake up only when they hear the gong, the jarring gong of danger, is the way he put it.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균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여 이란 가스전을 더 이상 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곧바로 여기에 반응을 내놨죠.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 전쟁은 적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통해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또 미사일 생산에도 차질이 없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며 전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으로 부상자 2명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 수도 테헤란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서 양측의 공방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의 인프라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권 기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으로 시작된 에너지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은 오늘 오전 쿠웨이트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시설이 어제에 이어 또 이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구조대가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일부 시설은 안전조치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란은 어제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파의 정유시설도 타격했습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유시설에서 불꽃이 튄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란은 에너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대 규모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번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며 전면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 국영TV는 현지 시간 20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변인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장군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성명을 통해 지난밤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변인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실권자였던 알리 라리자니와 시위 진압 담당자 솔레이마니에 대한 제거 작전을 벌인 지 이틀 만에 이란군 지도부를 추가로 사살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실전에서 피격당한 사실상 첫 사례로 이란의 방공망은 무너졌다고 큰 소리쳤던 미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공개한 F-35 피격 영상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빠르게 날아들더니 순식간에 큰 불빛이 터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미군의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도 피격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중동의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사 역시 안정적인 상태로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과실, 조류 충돌 같은 사고로 손상을 입은 적은 있지만 미군의 F-35가 적에게 피격당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유령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데 대당 가격이 우리 돈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모두 파괴됐다고 큰 소리를 쳤던 미군 수뇌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격 몇 시간 전에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의 방공망이 이미 붕괴됐다고 회견까지 했습니다. Again, today will be the largest strike package yet, just like yesterday was. As I've said from day one, our capabilities continue to build, Iran's continue to degrade. 반면 이란은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이른바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은 이란이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자존심도 갈수록 흠집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미국의 최신 상륙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함정에는 수천 명의 해병대원이 승선해 있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나 공격 헬기, 또 상륙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진기지가 있는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미 트리폴리함이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트리폴리함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으로 경항공모함과 맞먹는 4만 5천 톤급 규모입니다. 수직 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와 상륙 작전 시 전후방을 때리는 바이퍼 공격 헬기, 병력 수송용 오스프리 헬기 등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말라카 해협 근처에서 샌 안토니오급 상륙 지원함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륙 지원함엔 수륙양용 장갑차와 장비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공기 부양정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함들은 F-35B 스텔스 전투기, 공격 및 수송 헬기, 상륙 장갑차까지 탑재하고 제한된 상륙 작전이 가능한 편성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첨단 장비를 장착한 두 함정에 수천 명의 해병 원정대원도 승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력이나 장비 규모로 미루어 이란 본토가 아닌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군 투입에 신중을 기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실제 상륙 작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미국과 이스라엘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상군 투입 여부와 맞물려 미국이 상륙함을 중동에 투입한 배경을 놓고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작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커지자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해상 항로를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자산을 직접 제거하는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현지 시간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댄 케인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저공비행 공격기 A-10과 아파치 공격 헬기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의 일본 법률을 설명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과 미국의 안보 기여를 열거하면서 일본이 나선다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Look,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We have 45,000 soldiers in Japan. We spend a lot of money on Japan.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지만 미국이 해협을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공개 지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법률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를 근거로 호르무즈 파병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에너지 가격 파동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해 네타냐후 총리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미군의 지상군 파견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대이란 군사작전을 동맹국에게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습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 공습 당시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일본만큼 기습 공격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 확대 요구에 대해 우리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내법과 절차, 또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이 전쟁 상대국인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치솟던 국제 유가는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유조선에 실린 채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1억 4천만 배럴에 대한 제재를 며칠 내로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대 2주간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며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동안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던 이란산 원유가 제재가 풀리면 일본과 인도 등 우방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 등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국제 유가 압박 속에 러시아산에 이어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and we are looking at that. 베선트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은 곧 끝날 거라면서 유가 진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worse. Much worse, actually. I thought there was a chance it could be much worse. It's not bad, and it's going to be over with pretty soon. 이 같은 언급에 장중 120달러에 육박했던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며 100달러대에서 장을 마쳤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절박함 속에 고육책으로 쏟아내는 미 행정부의 조치가 역설적으로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원유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에 빠져나와서 행운의 유조선으로 불렸던 이글 벨로어호가 국내에 도착했는데요. 이 배를 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한국으로 수입될 원유 물량은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공급난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석유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봉쇄 직전 전속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행운의 유조선 이글 벨로어호가 서해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 우리 국민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라크에서 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와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우리 원유 수입량의 70%가 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글 벨로어호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원유 2,400만 배럴 공급을 약속받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원유를 선적할 후자이라 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대체 항구인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 원유 물량을 찾아 나선 가운데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사우디 쪽에서 스웨즈 운하로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오는 건데 그럼 3배예요, 3배. 3배도 더 걸릴걸요. 미국산 원유를 가져오자니 거긴 경질유라서 이거 뭐 쓰면은 공장이 계속 고장 나거든요. 정부가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유사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직접 수요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난 속에 구멍도 발견됐습니다. 수급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비축유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공동 비축유가 해외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비축 시설에 보관하던 90만 배럴 분량으로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반출을 막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전쟁 21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네타냐후의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그리고 미사일 개발 능력을 사실상 제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논쟁이 있을 만한 의제거든요. 이게 진짜 핵 능력이 다 없어졌냐? IAEA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던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드론이라고 하는 거 다 소진하고 없앴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쟁하고 논란이 있을 이 의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다, 우리 성과를 먼저 확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략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좀 약간 계속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주장에 좀 발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전쟁 목적에 위해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과 그 비대칭 전력,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했던 해군 전력들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거와 좀 다르게 계속해서 뭔가가 더 있는 것처럼 하고 더 공격하고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좀 극대노를 하면서 생산 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 어느 정도 그 분위기 맞춰주는 측면에서 그래 다 맞다 미국이 한 거 다 맞고 우리는 승리의 요건은 채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을 맞춰주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출구 전략 같은. 출구 전략은 지금 아직 그걸 확정한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 이란 전쟁이 최대 석 달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나온 이 보고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줄었는데 드론 전력이 여전해서 석 달은 더 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판단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무기 소진 그 실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죠.
이건 지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전쟁이고 종전에 대한 열망이 엄청 세잖아요. 특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판이하게 다른 게 이제 여러 나라가 원유 때문에 지금 경제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무기 소진 상태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건 비싸잖아요. 그리고 미국 미사일도 비싸고 방학 미사일도 막 수십억씩 하는데 네. 이란이 지금 저가의 드론을 가지고 그 템포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은 대량 수거했지만 소진했지만은 아직도 드론이 많다. 그래서 네. 이란이 그 저가의 드론을 가지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자기 목적들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전쟁을 너희 맘대로 일으키고 정말 쏟아 부을 대로 불어가지고 파기를 시켰는데 너희 맘대로 빠져? 너희 이 대가 없이는 못 빠져. 예. 이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중국이 이란에 힘을 좀 실어주는 건가요? 이런 일종의 목소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오늘 이제 그 네타냐후가 이제 조기 종전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을 섬멸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찍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리가 전쟁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단순히 승리했다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런 전력이 그러면 아마 저는 일주일 정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강한 공습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이런 드론 능력, 그 비대칭 전력의 능력을 상당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안 그러면 이란은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이 나 이렇게 아직까지 능력 있어 전쟁을 더 끌 수 있어라고 계속 하게 되면 네.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을 승리했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공격이 오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히 열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비대칭 전력이 아직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우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적들의 안보를 빼앗아야 한다. 적들의 안전을 박탈하고 모든 동포에게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계속 건강 이상설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건강 이상설이 나왔지만은 전쟁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야, 저렇게 일거에 그냥 지도부가 괴멸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템포를 조절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란의 특징인데 이 혁명 수비대라는 거는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 이슬람 그 최고 지도 세력을.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면서 사실 뭐 그 보유부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 그래도 내가 아프고 있지만은 우리 혁명 수비대는 멀쩡하다. 우리를 지금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예. 이건 안 된다. 내가 지금 아파 있지만 내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내가 한마디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메시지는 내 외부의 적들의 안전을 박탈하고 네. 모든 동포에게 안보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 간첩을 색출하라라는 지시가 나왔고 네. 한 5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체포된 그 시민들의 인원이 500명 정도 될 거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내부 축출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비대칭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정면 돌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강대강 아니면 자기네들이 전력을 갖고 부딪히는 걸로는 이 전선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뺏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카타르나 이런 국가에서는 이 드론이 상당히 소리가 난다고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윙 소리가 나면서 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독일의 전투기가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서 그것만 떠도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 덩커르크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드론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칭전이 쓸 수 있는 심리전, 고도의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그 적국의 안정감을 뺏어라. 그러니까 그 일상의 안정감을 뺏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고 지금 하시는 대내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또 이렇게 민중봉기. 민중봉기 그것도 분란전 반란전이거든요. 그것도 비대칭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심어서 어떻게 보면 게릴라 보통 CIA나 FBI가 보통 그 국가 전복을 위해서 반정부 세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대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고 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적국의 시민들의 안정감을 뺏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분란전이죠. 그러니까 간첩 세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꾸 국가 분란을 일으키고 인지전을 하는 세력을 싹을 자르는 그런 그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독 형식이긴 하지만 모즈타바의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란이 쿠웨이트의 정유시설까지 이틀 연속 공격을 하면서 걸프국 인근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계속해서 직접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반응도 상당히 강경해서 이 전선이 계속 번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외무장관들 모여 있는데도 그냥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네네. 분위기를 깨버리고 이런데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가 당한 만큼 비대칭 돈을 안 들면서 이걸 컨트롤하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핑계대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 정유시설은 공격하지 말라 했다. 이 출구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이란이. 묶이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네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지금 너 마음대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쪽 저쪽 교대하면서 정유시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처음에는 야 이슬람 세계 단결하라 대동 단결하라 끔찍 안 하다가 이제 그 정유시를 공격하니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참으로 전쟁을 누가 끝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란 측이 더 지금 키를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이제 정유시설, 가스전 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먼저 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가 더 이상 가스전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 얘기를 들은 걸까요? 네, 당연히 들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뒷얘기는 좀 조율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섞이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율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굿캅, 배드캅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끌고 싶어서 공격을 했고 근데 아마 그냥 공격을 하긴 자기네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시설을 공격할 거다라는 걸 알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율이 진짜 있었다면 생산시설을 때린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겠다 하니 그러면 생산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정말 그 생산시설이 불능화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폭등하고 그냥 폭등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을 때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고유가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멈추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막힌 게 뚫리면 유가는 내려오죠. 근데 생산 시설을 맞으면 생산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까 고유가가 유지가 되죠. 지금 카타르 에너지에서도 발표한 게 지금 생산 능력이 17% 줄어들었다 이 공격으로. 근데 지금 복구가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5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17%가 낮은 생산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LNG는 양이 줄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수요 공급에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용 LNG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우스파스 어떻게 보면 LNG 단일 광구로선 제일 큰 저장이 있는 데거든요. 그걸 공격했고 이란도 그거에 맞춰서 라스라판 그러니까 카타르 LNG 시설을 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웨이트 이런 생산 시설까지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좀 프리로를 준다 그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유가가 지속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선은 그러니까 중간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다 재선을 못하고 단일 선거 딱 한 턴만 하고 진 대통령은 다 물가를 못 잡아서 다 졌었는데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서 통제가 안 되면 물가는 당연히 인플레는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이제 재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두 번째 term이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중간 선거도 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막는 거라서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는 분명히 이걸 그린라이트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조율을 했다면 마지막에 통보를 듣고 그 생산 시설을 불능화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강도를 조율을 했겠죠. 근데 어찌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이 이렇게 지속되니까 이란한테 경고를 했죠. 니네들이 생산 시설을 또 때리면 너네들을 괴멸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좀 했죠. 니네들이 그렇지만 이란 너네들이 생산 시설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네들의 생산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그렇게 못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세게 워딩이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도 나와서 공식적으로 우리 석유 생산시설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상공에는 오늘 정체불명의 전투기가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미군이나 이스라엘 전투기랑은 다른 형태라고 하던데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 정확히는 얘기 못하겠는데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봤어요. 공군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전쟁 자제하라 이란에 권고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카타르나 뭐 UAE 또 공격하니까 카타르나 UAE 쪽에서 출격한 미라지 전투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전장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제 드디어 그 미국이 그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이란에 뭐 거기에는 F-15나 F-35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거보다 다른 전투기가 참여했다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출격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걸프 국가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공중까지도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지금 트럼프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전국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게 이제 전쟁을 중지하기도 이제 맘대로 안 지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별한 전투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 유엔이 좀 역할을 많이 하고 중재하고 그랬는데 지금 당사자들이 뭐 전쟁을 끝내겠다 둘이 한다거든. 상대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중재국이 없을 때 이 전쟁 양상이 굉장히 힘들고 오래 간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하는 바하고 거꾸로 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미라지가 프랑스제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중동 국가가 운용을 하는 그런 카타르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하고 맥국이 이제 운용을 하고 그럼 있죠. 다른 걸프국들이 서로 좀 눈 감아주면서 약간 출격을 시키는 걸까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건 중동 국가들,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고 UAE는 미국과 같이 해서 참전을 하겠다는데 아직 다른 국가들은 그 참전 그렇게 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출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앞서서 이제 네타냐후가 그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섬멸했다. 사실상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미군의 F-35 이 스텔스 전투기가 피격돼서 비상 착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아하죠. F-35는 스텔스기란 말이죠. 그래서 방공망이 살아 있어도 찾기 힘들어요. 살아 있어도 정상적인 상태여도. 근데 참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군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이란에서는 격추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황도 보도가 부정확하게 많아요. 심리전이 아주 굉장히 세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내일쯤이면 나타나겠지만은 지금 저게 지금 이란이 공개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격추하는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보내서 부딪혀오는 걸로 해가지고 레이더 스크린에 이제 그 크기를 보고 판단하고 추적하고 하는데 저거는 그야말로 적위선 탐색기라고 인프라레드 요걸로 찍은 것 같아요.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적외선 탐색기. 저게 지금
정확한 실물인가 이런 좀 의구심도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저걸 네, 그래서 이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F-35가 격추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미군도 그 피격이 된 사실 그리고 비상 착륙한 사실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비상 착륙했다는 건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격추했다고 하면 그건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든. 말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데 저거를 스텔스기를 저 정도로 격추했다는 건 진짜 방공망이 멀쩡하다는 거고 사격 통제 장치도 출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을 텐데 저렇게 형체가 또렷하게 저렇게 또 나타나는 것도 좀 의아하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스텔스는 정말 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항공기가 아니겠지, 새떼 아니야, 뭐 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저 정도로 뭐 나타났으면 뭐 저것도 좀 안 맞는 얘기고. 이게 한 대 가격이 뭐 1,500억 원 하는 미군의 최고 가치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보를 더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란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운용하는 미사일 358이라고 하는 걸로 요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회형 지대 공 미사일이거든요. 배회형이요? 배형, 그러니까 공중에 드론처럼 떠 있다가 열 추적을 해서 가서 부딪히면서 떨어뜨리는 미사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방공망을 다 형해화 시켰다고 생각해서 저공 정밀 폭격을 하고 있답니다.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F-35도 그렇고 F-15도 그렇고 저공으로 나가서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식별을 하면서 타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공격을 할 미사일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는데 그래서 이게 저까지만 그 배회형 미사일 지대 공 미사일이 뭐가 좋냐면 이게 낮은 상공에서 있다가 이제 저속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열 추적을 해서 가서 날아가서 딱 하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은 F-35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저속으로 자기가 조종사가 식별을 하면서 완전히 정확한 정밀 타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란이 지금 뿌려놓은 그 배회형 요격 지대 공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란은 자기네들이 그 미사일 358로 격추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이게 좀 획기적인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미국의 공격은 레이더 기지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형해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폭기로 다 저공 비행을 하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걸 했는데 이제 그 작전을 알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레이더망으로 못 쓰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한 값싸지만 저공으로 배회하다가 하는 요걸 해서 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스텔스도 잡을 수 있는 게 열추적으로 가서 때리는 거니까 이게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란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미국도 이제 전장에 있어서 좀 전술이나 교본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저비용으로 미국과 싸우는 이런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와해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공 타격하는 걸 막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란이 여러 주장하는 대로 했다면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고 이 스텔스기 중에 F-22가 있고 F-35가 있는데 F-22는 완벽한 거의 스텔스기고 랩터는 이 F-35는 가격이 싸요. 그보다 훨씬. 그래서 이게 훨씬 우리도 이제 우리 공군에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이렇게 요격시킬 정도로 되면은 이건 상당히 전술이 바꿔줘야 되는 거의 뭐 이런 다른 상황을 가질 수 있어요. 나라의 군사 전술에도 앞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렇죠. 엄청난 그런 우리도 사례군요. 마찬가지고. 미국도 깜짝 놀랐겠네요. 자, 그런데 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총 2,500만 배럴 규모의 그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이제 했는데, 그거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했는데 이 아랍에미리트가 그 조건이 뭐였냐면 천궁2 요격 미사일하고 이걸 바꾸기로 했단 말이죠. 그거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천궁2가 필요한 상당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대비된 미사일 2개가 있는데 대공 방어용으로 미국의 패트리어 3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사정거리하고 고도하고 약간씩 틀려요. 미국의 패트리어 3 같은 경우는 100km 사정거리에 고도는 40-50km.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50-60km 이 사정거리에 고도는 10에서 한 20km 정도. 고도가 틀려요.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는 또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는데 이건 미국 거는 뭐 5, 60억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성능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게 확인됐고 또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그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사용을 했는데 비교가 된 거예요. 공교롭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사우디 그다음에 이라크까지 다 계약을 해놨어요. 순차적으로.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시험 평가를 했지만은 실전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공교롭게 사용됐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팩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 명중률이다 그러는데 천공은 96%가 맞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금세 소문 나니까 지금 뭐 사우디나 이라크 또 추가적인 나라에서도 뭐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일단 UAE는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래서 우리 더 달라. 내가 시험을 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실물 이제 교환이 될 이런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란의 공격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게 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UAE 입장에서도. 네. 이런 전시 외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외교 문제도 잠시 후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란 전쟁이 이렇게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장기화 조짐도 계속해서 보이면서 네타냐후가 지상전의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종전도 가능한 것 같다 했다가 또 지상전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상전도 할 수 있는 전력이 배치가 돼야 그만큼의 레버러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전 파견을 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한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상군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찌됐건 지상군 파견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레바논이 전선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란은 어찌됐건 그게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써서 그러니까 대리전 세력을 써서라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미국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더 끌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이 전쟁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보급이나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은 하나의 이란을 더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레바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지금 그 지상군 작전을 하고 있으니 그거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앞뒤 말이 좀 바뀐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어느 곳에도 병력, 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가 계속 이게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엇갈리게 했다가 또 네타냐후가 미국이 눈치를 보고 따라서 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절대로 어디에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전에는 있어도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이랬는데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지상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상군을 전면적으로 투입하면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갈급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명분이 핵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핵물질 아직 축출을 못했단 말이죠.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려면 축출하려면 특수부대가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가 투입되려면 스텔스 헬기 뭐 이런 것 있어요. 특수부대용으로. 그런 걸 투입해가지고 정말 핀포인트 타겟 돼가지고 가서 축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지상군 투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통항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이란 그 해안에 깔린 지하 동굴이나 지하 함정 대피소 이런 거는 지금 이란은 요새화하고 있어요. 거기 자기들은 위에서 다 이 동굴에서 보호해주고 밖에 지나가는 것만 지금 공격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공격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엊그저께 뭐 그 GBU 또 퍼부었잖아요. GBU 71을 벙커버스터를 그래가지고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 은닉하는 전술이 북한하고 비슷해요. 북한도 지하함정 대피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데를 공격하고 다 제거를 해야
해협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지상군이 또 필요하거든. 예. 두 가지 목적에서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륙 계속 강습 가고 있 강습항단이 네.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특수전 요원들이 많이 이제 이 승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전면적인 지상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 네타냐후나 트럼프나 본인의 말도 엇갈린 데다가 서로 엇갈리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네. 그래가지고 지상전 투입은 아직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사실. 네. 갈 수 있는 병력은 지금 내일 정도에 도착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이제 한번 어떻게 운용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얼마 전에 영국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만에서 중재를 나섰었는데 네네. 합의 직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전쟁 전에. 네. 전쟁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도 이란에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만도. 네네. 근데 그게 이야기가 이미 얘기가 났습니다. 공습하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도 핵 협상이 제네바 1차, 2차, 3차가 진행되고 막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쿠시너나 위트코프는 그러니까 미국 측 그 핵 협상자들이죠. 본인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는데 오만에서는 아니다. 조금 좀 진취적인 것들이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지금 오만에서 하는 얘기가 뭐 거짓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아마 전쟁 전에 외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만에서는 협상 가능성 높다. 지금 획기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 이미 전쟁 하루 전에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이거죠.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를 보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내 안에 있는 그 내부 인사들도 다 이 전쟁의 시작인 그 명분, imminent threat, 그러니까 즉각적인 위협은 없었다. 그리고 뭐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정권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밝혀지지 않는 일인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도 좀 의아한 부분은 내부에서도 그런 즉각적인 위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이 미국을 치려면 몇 년은 걸린다 이런 보고가 그런 보고들도 다 거기서 안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정황 증거로도 우리가 그 내부는 암상자라서 모른다 하더라도 해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만이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제거하면은 다 끝난다라고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설득이 먹혔다. 그게 이제 오만의 얘기인데 오늘. 근데 네타냐후,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타냐후 오늘 그 두 번째 기자회견인데 이것도 물어보니까 네타냐후는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이거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이게 사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내 분위기 보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가고 있어요. 왜 했느냐? 그 핵무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옛날 이라크전 때도 뭐 핵무기 개발했다 다 퍼부었는데 결국엔 아니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 같이 지금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측근이라는 사람이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뉴스 같이 판명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 발뺌하려고 이제 안달이죠, 이제. 내가 맞았다, 네가 맞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전쟁 명분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외교 이야기를 좀 끝으로 해보면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서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할까 좀 저희도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은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군사 개입에는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다카이치 외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갈 때 이게 역대급으로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찬 그다음에 만찬 그 정상회담에서 되게 긴 시간을 계속 함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설득과 요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선방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다들 촉각이 됐는데 나름 선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란
뭐 니네가 미국 너가 얘기했던 명분 이러한 핵무기 절대 반대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무기화해서 막는 거 반대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군사적인 것은 그 헌법, 자기네들의 그 평화헌법 7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기 안보가 직접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10조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3조 되나요? 그 돈을 그 패키지로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석유도 우리가 수입하겠다라고 다른 얘기를 이렇게 했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그냥 받아줬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기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지금 초장에는 그래도 나름 다카이치 총리가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상당히 그 파병이라고 하는 직접 언급을 듣지도 않고 본인도 파병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넘겼으니 나름 선방한 외교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본 것은 이제 과연 우리한테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하고 일본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오늘 이란을 규탄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냐? 근데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기여 방안 그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주요 우방국들하고 긴밀히 소통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앞으로? 그래서 청와대는 시종,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협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역할 분담이 되면 적극하겠다. 그러나 전투 분야에는 우리가 참전이 꺼린다 이런 걸 내심 이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미 동맹은 또 그동안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을 또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란이 정말 이 원유 공급이 안 되면은 호르무즈 막혀가지고 안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름하면 안 나는데 그래서 동맹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공동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우리는 당황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어떤 작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아직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유럽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야 거기 지금 가면은 호르무즈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거기 뭐 화약고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처음에는 종합 검토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정상회담을 막 두고 그냥 맞닥뜨리니까 이제 말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신중한 모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협력이 있으면 협력할 게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그리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데? 네, 오늘 대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리고 또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수십 명이 발생했고 실종자가 많아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신 물대포를 쏴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사다리를 타고 탈출합니다. 대전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엔진 밸브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창문에 이제 사람들이 얼굴만 내밀고 있고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창문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 뭐 연기를 마신 분들이 이제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좀 내리신 것도 보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에 이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고 헬기까지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장 근무자 170명 가운데 5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건물에서 추락해 다쳤고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립식 건물이라 연소 확대가 빠르고 붕괴 우려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물과 반응했을 때 폭발 위험성이 큰 가연성 금속이 다량 보관돼 있어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101kg 있던 거는 원자재는 이송을 했고 폐기물 2드럼도 안전한 장소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폼소화약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됐지만 무너진 곳이 많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층은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공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센 불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물질까지 다량 보관돼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유독가스가 공장 내부를 완전히 덮친 상황. 미처 출구로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들이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직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급히 몸을 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잇따랐습니다. 화재 현장 옆에서는 구조된 직원들이 바닥에 누운 채 응급처치를 받는 긴박한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가 이토록 컸던 건 화재의 무서운 확산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데다 내부에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이 보관돼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 급격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폭발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공장 붕괴 우려로 소방관들의 내부 진입이 어려워 외부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안에 옥내 진입해서 완전하게 진화하기가 지금 붕괴 우려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잔화 정리는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폭발 위험 탓에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갑작스럽게 덮친 화마 속에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창문을 넘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파괴된 카타르가 한국 등의 나라와 맺었던 수출 장기 계약에 대해서 최장 5년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틸 수 있다지만 길어질 경우 비싼 현물 LNG를 사와야 해서 국내 가스비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용량의 17%가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1,280만 톤씩 줄게 되는 겁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시설을 복구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도 이란의 추가 공격 위협과 군사적 충돌이 멈춰야 비로소 복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أمس أيضا أثر على ملايين الناس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المنكوبين التي تقوم دولة قطر بمساعدتهم. 카타르 에너지 사드 알카비 최고 경영자는 한국 등의 나라와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전체의 14% 정도입니다. 비축 재고량이 있어 연말까진 버틸 수 있다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장기 계약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그보다 비싼 현물 시장에서 채워야 해 가스 요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It's certainly not good seeing multi-billion dollar production and refining and facilities and multi-billion and multi-year kind of repair types of situations in terms of the supply chain for oil. 더군다나 이번 공격으로 LNG뿐만 아니라 LPG 등의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줄 것으로 보여 글로벌 석유화학과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이 우려됩니다. 벌써 미국산 가스 확보전에 불이 붙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물량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LNG 조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청와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걸 두고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이미 밝힌 대로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프타 수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카타르가 한국 등의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카타르산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서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에너지와 식량 등을 안전하게 운송하려는 국가는 이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중동 전쟁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종전을 위한 출구 전략 찾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전 4주차에 접어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균열이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은 공개석상에서 폭주하는 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president are different from the objectives that have been laid out by the Israeli government.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를 노리지만 미국의 목표는 탄도미사일과 해군력 등 실질적 위협 무력화에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제동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경제적 실리를 명분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제조 인프라 파괴를 근거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지점인 유가 안정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The Americans are working very hard, and we're trying to help them in every way that we can to open the straits of Hormuz.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과제는 종전의 출구를 찾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파병 가능성을 일축하며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현재 전황은 미국과 이란 양측의 경제적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One is putting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your point,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And the other clock that's ticking is on the Iranians. How much damage can they sustain, particularly longer term, to their economy? 미국은 이란 온건파 채널과의 접촉을 통해 대화 가능한 상대를 찾는 동시에 이스라엘엔 군사적 자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군사적 타격에서 외교적 종전 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가 안정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을 담보할 출구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근거로 임박한 핵위협을 제시했지만 당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보당국 수장의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언급한 뒤 이후 이를 재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공습을 정당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의회에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주만 공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위대가 보유한 기뢰 제거용 함정 파견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법률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부대변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회담 시간이 길었고 두 번째 회담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신뢰의 끈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할 말을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トランプさんの機嫌も損ねず日本としてはいい立場をちゃんと確保できるような立ち回りをしてくれたのかな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나토와 다르다고 치켜세운 점도 인상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꺼낸 진주만 발언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이란 공격을 동맹국에 왜 사전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웃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등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전직 고위 간부는 요미우리 신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주만 공격 발언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는 전쟁 상황이 악화하는 레바논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레바논 바얄벡 헤르멜주와 베카주를 비롯해서 서베카구와 라샤야구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이 있는 서부 얀부시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 경보 3단계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높아진 기름값이 시설 하우스 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온도를 낮추다 보니 이 작물 생육이 더디고 또 수확량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방울토마토 농장입니다. 하우스 안은 노랗게 핀 꽃과 알알이 맺힌 열매로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치솟은 면세유 가격표를 받아든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원 차이가 이제 저희는 이제 통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넣을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전쟁 전 리터당 1,100원대였던 면세 등유 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 14도 이상으로 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난방비가 무서워 2도 낮춰서 버티는 실정입니다. 적정 온도를 못 맞추다 보니 토마토 익는 속도가 느려져 수확량은 평소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농민들은 기름값을 감당하자니 적자가 뻔하고 그렇다고 온도를 낮추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닐 등 농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마저 예년만 못해 농민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4월 이후로는 낮에 냉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직면을 하고요. 냉방비 부담이 난방비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기간도 길고 6월부터 8, 9월까지. 그래서 그 고유가가 지속되게 되면은 하우스 작물에서 난방비, 냉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쟁 여파로 닥친 고유가 흐름에 시설 하우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 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5달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취약 부문 고용 애로와 건설 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경제 동향 보고서에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등장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네, BTS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 전역이 이 방탄소년단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신보 아리랑의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도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숭례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소와는 좀 다른 숭례문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숭례문이 보이시나요? 한국의 뿌리를 남은 신보 아리랑으로 돌아온 만큼 가장 한국적인 이 공간이 방탄소년단으로 물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곳은 전 세계 각국의 팬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Oh, the media facade was beautiful. Absolutely beautiful. And I guess we've been waiting since they enlisted. I'm most excited to see them perform again after 4 years. 3년 9개월의 군백기를 마치고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을 기념해 서울 전역이 거대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 숭례문에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총 15회의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는데요. 방탄소년단 7명의 그림자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 등불을 들고 걸어 나가는 모습과 신보 아리랑의 붉은 로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명동 일대의 주요 백화점 및 매장들도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 조명을 입고 팬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YTN 서울타워에도 대형 BTS 로고가 송출되며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축하하고 있고요. 내일 무료 공연이 펼쳐질 광화문 광장 역시 사전 무대 설치로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전 세계 아미의 함성으로 물들며 그야말로 BTS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숭례문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서울 도심 전역이 거의 보라색이네요. 그죠? 네. 저희 뉴스 나이트도 보라색이고요. 벌써 이제 들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이 공연장 일대에는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인 만큼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예,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관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광장 중앙에 있는 무대 설치는 완료됐지만 공연장 일대의 안전관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해 안전사고와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내일은 광화문 광장 주변을 울타리로 두르고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31개의 출입구로만 행사장에 드나들 수 있게 합니다. 경찰은 공연장 중심부터 외곽까지 인파 밀집도에 따라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제곱미터당 2명 이상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해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드론이 날지 못하도록 감시팀도 운영합니다. 네, 안전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오늘 퇴근 시간 이후 한 2시간쯤 전부터 이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고요? 네,
퇴근 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차량으로 가득했던 이곳 세종대로는 지금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광화문 광장 굿단부터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근 사직로는 공연 날인 내일 오후 4시부터, 세문안로는 내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통제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운행을 조정합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턴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 일부 출입구를 막고 오후 3시 이후엔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턴 공연장 일대를 지나는 62개의 시내버스가 광화문을 우회할 예정입니다. 공연이 끝난 뒤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걸 대비해 밤 9시부터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 열차를 4대씩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BTS가 이렇게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했죠. 컴백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새 음반의 타이틀곡 스윕은 오늘 공개 1시간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탑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리랑의 선율이 녹아있는 바디 투 바디를 비롯해 신보에 수록된 노래 14곡이 모두 탑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음반 아리랑의 실물 음반 역시 오후 3시 한터 차트 기준 111만 장 이상이 팔려나가면서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금속 탐지기로 위험물 반입을 막고 암표 거래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흔들고 두드려보면서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행여 잘못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공연장 주변에는 관람객 이동 동선에 따라 이렇게 철제 펜스가 촘촘히 설치돼 있습니다. 인파 흐름을 관리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경찰은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 외곽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 3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도 배치됩니다. 중동 사태 등으로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흉기와 폭발물 등 위험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입장한 관람객은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소지품을 점검합니다. 드론 위협에도 대비해 대응팀을 현장에 배치하고 전파 교란 장치도 투입합니다. 경찰은 광화문 인근에서 노숙하는 팬들을 집중 관리하고 사복경찰을 투입해 암표 거래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져 중단됐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논란이 일었던 도로의 노선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과 양평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만성적 교통난에 시달리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23년 6월 돌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평군 양서면에 있던 종점의 위치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교통 수요와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을 감안해 노선이 바뀐 거란 반박에도 파장이 계속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초에 부딪혀 사업이 멈춘 지 햇수로 3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요구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국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원안과 변경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선을 재검토해 9년 뒤인 오는 2035년 완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엔 2029년 하남의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앞세워 사업을 중단시키더니 이제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웠다며 잘못된 판단에 사과하고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부기장은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득권에 맞선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합니다. 체포 당시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한 모습을 이번에도 반복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A씨는 전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기 위해 택배 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4명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퇴근길을 미행했고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피해자 목을 조르고 달아난 첫 번째 범행 시도 당시에는 현관 앞 승강기에 고장 팻말을 붙여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A씨 주장인데 범행 전후 옷을 갈아입어 수사에 혼선을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와 범행 대상자들 사이의 직장 내 갈등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이 범행 장소에 타고 갔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사전에 제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은 현장에 타고 간 렌터카로 길목을 막은 뒤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렌터카 블랙박스를 제거해 차량 앞좌석 수납함에 넣어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이동 경로나 범행 당시 상황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터카에서는 엮어놓은 케이블 타이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김 씨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피해자 휴대전화를 도로 옆에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스토킹 정황이 담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범행 전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해 수사받고 있는데 회유해달라며 압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피해자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놨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아온 김 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김 씨를 의정부 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앞으로 김 씨와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를 다음 주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년 전 3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당시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공범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딸을 고의로 살해한 게 인정된다면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고 당은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건데 예비 후보들은 이른바 네거티브를 시작하며 경선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의 송치 의견을 낸 이튿날 장경태 의원은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도 속전속결 즉시 탈당계를 처리하고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윤리심판원의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장 의원이 첫손에 꼽히는 당권파였던 만큼 민주당이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이 사고시당으로 지정됐고 대행체제를 통해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선거판이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예비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회는 불꽃 튀었습니다. 대통령의 선호가 있느냐는 질문에 후보 대부분은 모두가 명픽이라고 대응했고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김어준 씨가 사과해야 한다는데 박주민 의원 홀로 세모를 들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정원호 예비 후보의 도이치모터스 유착 의혹도 화두였습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도덕적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정무적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행사는 제가 내빈으로 참석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주체와 주관은 성동구 체육회고 또 골프협회입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울산시장 경선에선 과반 득표한 김상욱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는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후보자 전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대전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밤 11시쯤부터 내부 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오늘 화재로 55명이 중상 또는 경상을 입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14명이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우려 등으로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전문가를 통해서 구조물 안전 진단을 거친 뒤 구조대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야간 수색 동안 조명 장비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색에 관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진 배제와 내정설까지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악화 일로로 치닫자 장동혁 대표가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며 역할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찍었고 친한계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리더십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좌충우돌하던 국민의힘은 핵심 지역인 경북에서 이른바 한국 시리즈식으로 이철우 지사와 맞설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경북도지사 본경선 진출자로는 김재원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시작될 부산시장 본경선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 의원 사이 양자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로 시끄러웠던 충북지사 공천은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세간의 루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컷오프된 김영환 현 지사를 제외한 신청자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 유튜버 충주맨의 상사로 유명한 유력 후보 조기령 전 충주시장은 경선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정설이 사퇴의 계기가 됐다면서 당분간 정치에 발담그지 않겠단 말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최대 뇌관, 대구시장 경선도 삐걱거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상향식 공천을 요구하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경선,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합니다. 공정 경선이 무너지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 목표는 승리라며 모두가 납득할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관위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공천이 아닌 장동혁 대표라는 지도부 쇄신 요구 역시 만만찮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부터 해야 한다며 거듭 중앙당 차원의 혁신선거대책위원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제명징계 효력이 정지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대동해 회견을 열고 장 대표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깐 역풍이 불고 있지만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며 또 단결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곤두박질하는 지지율 속 하나로 뭉칠 구심점이 없단 당내 볼멘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67%였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의 최고치인 66%를 넘어선 것입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17%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고환율이 18% 첫 번째로 꼽혔고 부동산 정책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 8% 동률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새내기들의 기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죠. SSG의 투수 김민준과 키움의 박준현은 호투를 이어갔고 한화 오재원은 첫 멀티히트의 3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전체 5번 SSG의 1라운드로 뽑힌 김민준은 첫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LG 타선을 상대로 3회까지 2안타의 무실점. 140km 중반의 속구에 슬라이더와 커브, 포크볼까지 섞어 던지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불펜에 이어 선발로도 합격점을 받으며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전체 1번인 키움의 박준현은 5회에 나와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두 경기째 무실점인데 빠른 공이 시속 156km까지 찍혔습니다. 한화의 중견수로 집중 조련을 받는 오재원은 첫 멀티히트의 3득점, 도루 1개를 곁들이며 주전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특히 9대8로 쫓긴 8회의 선두 타자로 나와 볼넷과 도루로 추가 득점에 물꼬를 튼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 2번인 NC의 신재인은 두 경기 연속 1번 타자로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볼넷으로 한 번 출루에 그쳤지만 3할 타율을 유지하며 당당히 주전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10라운드 94순위로 입단한 롯데 선발 김태균은 두산을 상대로 3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는 인상적인 피칭을 펼쳤고 롯데는 8경기 만에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 시즌 남녀 프로배구 챔피언을 결정하는 포스트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남자부 정규리그 1위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에 빼앗긴 트로피를 되찾아올지 또 여자부에선 3년 만에 우승 도전에 나선 도로공사가 챔피언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포스트 시즌에 오른 4팀 감독과 선수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규리그 후반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팀은 역시 우리카드입니다. 선두권 강팀을 연달아 잡아낸 후반기 승률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박철우 감독 대행 임명 이후 14승 4패란 기적을 만들어내며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박철우 감독 대행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나게 배구하고 오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많으신데 그럴 때마다 저희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3위 KB 손해보험과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펼치는데
여기서 이긴 팀은 디펜딩 챔피언 현대캐피탈을 상대합니다. 정기리그 1위 대한항공은 어느 팀이 올라오든 현대캐피탈에 내준 챔피언 트로피를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 배구는 입단 대결부터 남다릅니다. 미리 사과를 할게요. 미안하게 됐어. 우리가 통합 우승을 할 테니까. 근데 너네 정규리그 우승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배윤아 선수는 45살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챔프전은 우승을 하고. 8년 만에 리그 1위에 오른 도로공사가 3년 만에 챔피언 트로피까지 들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2위 현대건설이 통합 우승을 차지한 2023-2024 시즌 이후 2년 만에 트로피를 탈환할지가 관심입니다. 살아있는 전설 양효진에겐 이번이 라스트 댄스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본배구는 오늘 24일 여자부 GS칼텍스와 흥국생명, 25일 남자부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네,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당국이 내부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11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10분쯤에 대전 그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14명이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었는데 14명 중에 한 명이 조금 전에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이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된 이 실종 추정 인원은 현재 신원을 파악 중인데 생존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구급차를 통해 발견된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까지 14명의 실종자,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현장에서 내부 수색을 시작하고 10분여 후에 한 명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 생존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고 구급차를 통해서 발견된 이 환자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더 자세한 수색 인원이 조금 더 추가로 발견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효주가 LPGA 투어에서 샷 이글을 포함해 9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김효주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막한 포티넷 파운더스컵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잡아낸 뒤 마지막 18번 홀에서 샷 이글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포드 챔피언십 이후 우승이 없는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서 LPGA 통산 8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겠고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수도권에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1도, 대구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따뜻함이 감돌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